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 5로 들어갑니다. 동아시아 세계 변동이라고 하는데 주로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명청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나라는 조선 그리고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와 에도 막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시기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명청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명을 보셔야 됩니다. 명을 좀 파란색으로 할게요. 명의 성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주원장, 우리 지난 시간에 원나라, 지지난 시간이죠. 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을 때 홍건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건적에 난 이야기 하는데 홍건적 출신인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족 왕조가 이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난징을 수도로 하고 한족 왕조가 부활되고, 그럼 기존에 있던 몽골은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몽골을 북쪽으로 몰아낸 결과입니다. 네, 몰아냈고요. 그러면서 한족 왕조가 14세기에 이제 부활합니다. 그럼 이제 주원장이 바로 이제 홍무제가 될 텐데요. 이 홍무제가 어떤 정책을 했는가? 크게 유교 질서, 그리고 수치제도, 그리고 황제권 강화, 그리고 해금 정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교 질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유교 윤리인 여섯 가지의 유교 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반포하고 과거제를 정비합니다. 그중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도책과 부역황책이라는 걸 정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갑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린도책과 부역황책이 과연 무엇이냐? 어린도책은 여기다가 선생님 쓸게요. 어린도책은 토지와 관련된 토지대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부역황책 같은 경우에는 호적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호적을 통해서 조세를 수취하는 조세대장의 역할을 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황제권 강화와 같은 경우에는 재상제도를 폐지를 하고 육부를 직접 통솔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학사라는 거를 설치를 하는데요. 대학사를 설치를 하는데 그게 내각에 잇따라서 내각 대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각 대학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영락제 때 그 뒤에 나옵니다. 영락제 때 설치를 했다. 실질적인 재상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무역을 허용하지 않고요. 조공 무역만을 허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조공무역의 대표적인 예가 뭐 가만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무로마치 막부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사료를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교재 2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뭐 주현을 속이고 주현은 불을 속여 간악한 패단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전토에 가서 직접 측량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서 그림으로 그린 형상이 마치 물고기 비늘과 같아서 어린 도책이라고 했다. 물고기 어자의 비늘 린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토지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상제를 폐지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왕조에서 재상을 폐지하고, 그리고 그 기구를 두어서 천하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되 서로 견제하며 감히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조정해서 총괄하게 한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대학사를 설치해서 통제했구나. 여러분들 그 교재 25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황제가 바로 이 영락제인데, 영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거든요. 어떻게 이끌었느냐? 바로 어 자기가 원래 머무르고 있었던 곳인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옮기면서 그 베이징에 작은 성을 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징과 자금성 키워드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관이었던 정화를 보내서 7차례에 걸친 대항해, 이걸 통해서 그 나라에 가서 조공을 받고 그다음에 뭐 하사물을 주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조공체제, 명중심의 조공체제를 확대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덴, 여기 모가디슈, 아프리카까지 갔다 온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수도 베이징이었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명이 이제 올라갔으면 쇠퇴하는 것도 있겠죠. 어떤 쇠퇴, 어떻게 쇠퇴를 했느냐? 대표적인 쇠퇴가 바로 북로 남외입니다. 이 북로 남해가 뭐냐? 북쪽에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왜구가 출몰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거를 이제 일으키려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장거정이라는 신하가 등장해서 일조 편법이라는 조세제도를 이제 고칩니다. 이 일조 편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토지세에 플러스 그 다음에 각종 요역 등을 통합합니다. 통합해서 현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은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으로 징수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이런 와중에 임진왜란도 파병하고 만주에 있던 여진족이 다시 흥기하면서 후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다시 오게 되고요. 각지에서 결국엔 농민 봉기가 발생하면서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을 한다. 17세기에 멸망을 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홍무제, 영락제, 그러다가 북로남해로 쇠퇴하고 장거적인 개혁하려고 했으나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하였다 정도만 이렇게 스토리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청은 어떻게, 명 이후에 청이 어떻게 중국을 정복하게 됐는가? 청 같은 경우에는 누구가 바로 누르하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르하치가 팔기군을 기반으로 후금을 건국합니다. 우리 여진이 있었죠? 그 여진족의 후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홍타이지가 국호를 청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 청으로 변경한 다음에 여러분 가끔 이제 한국사 가지고 오면은 조선을 공격을 하죠. 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공격한 후에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베이징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줬던 한족들이 있습니다. 그 한족들이 나중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데 그거를 3번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강희제 때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을 정복하고 그다음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토가 굉장히 확보가 되죠. 여러분들 교재 뒤쪽 26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했던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군기처를 설치를 합니다. 이 군기처를 통해서 정책 결정을 황제한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비밀상주문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뭔가가 이제 올라오면 그거를 황제가 적어서 그걸 뭐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그 당사자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권력을 굉장히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의 전성기가 들어옵니다. 어떤 황제 때? 걸륭제 때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네르친스크 조약, 3번의 난 진압, 뭐 반청 세력 진압 이런 것들을 통해 요새 밑줄 근 거는 이제 강희제 때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크게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청은 어떤 민족 지배 방식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한족과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족은 9년제를 통해서 직접 지배하는데 범부 지방 같은 경우에 토착 지배자를 이용한 간접 지배.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당나라에서는 기미 정책과 조금 살짝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죠. 네, 청나라 때는 국제관계 어때 했는가? 조공 책봉 체제 강화합니다. 일본 뭐 빼고 그다음에 서양 국가와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합니다. 18세기 중반에 어느 지역에서 바로 광저우에서 특별 허가를 받은 상인, 아이고, 특별 허가 받은 상인입니다. 이 특별 허가 받은 상인이 공행을 통해서만 이제 교역을 허락합니다. 여기 광저우 요 지역에서 여기에서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청은 이제 중국을 확실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썼는데요. 일단 강경책으로는 만주족의 습속인 변발과 그들이 입는 옷, 복식을 강요를 하고요. 그리고 문자옥이라고 이제 한자에 특별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글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희제, 뭐 옹정제, 권륭제를 했을 때 강옹건 이런 글자들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했다. 그러면서 강경책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회유책으로는 만한병용제라고 해서 한족 사대부를 포섭할 수 있었다. 여기 보면 관리명부 같은 경우에는 뭐 만주인, 한인, 그 다음에 만주인, 한인, 몽골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임명을 시키면서 한족을 지배체제에 포섭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온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변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죠. 이번 시간에는 두 나라에 대해서 봤어요. 바로 명과 청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무제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영락제 두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북, 로, 남, 외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거전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르, 하치, 그 다음에 뭐 홍타이지 이런 황제들이 이제 후금, 그 다음에 청 이런 나라들을 만들어 총으로 이제 나라 이름 바꿨다가 베이징을 점령하고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이 세 명의 황제로 이어지는 강건성세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고 그러면서 이제 청이 다민족 국가, 청의 중국 지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황제들의 정책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게 이 명나라, 청나라는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와 경제 그리고 문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